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실망스러웠던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고용 지표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44만 건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24만 5천 건에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초를 돌아보면은 유럽 지역에서는 한 달간의 부분적인 락다운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부분적 제한 조치, 그러니까 부분적 락다운 제한 조치들을 시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자 부양책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도 올랐는데요.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캐터필라 이런 산업재와 원자재 업체들이 가장 잘 올랐고 대표적인 셰일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10% 넘는 급등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실망스러웠던 고용 지표가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베어 나옵니다. 먼저 3대 지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3대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1일간의 흐름부터 보시면 장중에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줬고요. 막판에 특히나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32,200선을 뚫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오름폭을 잘 키워나갔고요. 0.7% 상승해주면서 12,46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이며 32.4포인트 회복해줬습니다. 3,700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금요일장에서는 11월 고용지표가 가장 크게 주목받는 하루였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매우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이렇게 모두 상승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고용지표가 이렇게 부진했는데 왜 증시는 올랐는지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고용지표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다 보니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거란 우려가 이미 상당히 컸죠. 예상대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4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44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노동시장 참가율이 전월보다 0.2% 하락하며 고용 회복세가 둔화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발표가 됐지만 증시가 오히려 강세를 나타낸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낙 고용이 나쁠 거라는 예상이 이미 컸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줬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분석은 부진한 고용 지표는 의회가 부양책을 더 빨리 타결시킬 수 있게끔 압박할 거다. 그러면서 빠른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올려줬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알리안츠의 찰리 리플리 전문가는 금요일 부진한 고용 지표가 정책 당국자들이 더 빨리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11월 고용지표를 두고 매우 끔찍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긴급한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척 슈머 원내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강한 부양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라며 이날의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다가 펠로시 의장이 전일 맥코넬 원내대표와의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라도 연내 타결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금요일장 상승 재료였습니다. 그런 한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다소 불안 요인도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백신의 원료 조달 문제로 인해 올해 안으로 공급될 물량이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칠 거란 소식 전해진 건데요. 다만 같은 리포트에서 내년에는 13억 회 분량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거란 내용도 실려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게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한편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정권 막바지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및 공산당에 대한 잇따른 제재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곧바로 바꾸진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당분간 대중 강경 노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업종별로는 오펙 플러스가 소폭 증산에 합의하기로 한 소식에 에너지주가 5.4% 급등했고 재료 분야도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종목별로는 엑슨모빌이 3.6%, 쉐브런이 3.8% 오르며 증시를 지탱해줬고 산업 부문에서는 캐터필러가 4.3% 오르며 다우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약 1% 상승,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2%, 1.7% 오르며 한 주간의 흐름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요. 네, 과거에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런 트렌드가 좀 시연이 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자 추가 재정 부양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도 상승 모멘텀을 좀 유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은 주요 IB들만 이 같은 좀 그리고 전망을 한 것이 아니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라든지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 등의 실제로 재정부양책 합의와 관련해서 좀 이해가 얽혀 있는 그런 인물들이 관련된 좀 이 발언을 했습니다. 즉 고용 부진과 재정 부양 부재 간에 결부시키는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에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또 보여지고요. 지금 주요 지수가 최근에 5주간의 4주 연속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 업종이 또 한 번 좀 급등을 했죠. 5.4% 정도나 올랐는데 증산 규모가 결국은 기대 미만이었다는 점이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아직도 좀 덜 오른 섹터를 좀 찾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약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WTI 가격이 결국은 46달러에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백신 기대감 덕분에 국제 유가는 올랐습니다. 더불어서 오는 1월부터 서서히 증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오펙 플러스 회담의 이 합의 내용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덕분에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WTI 가격은 46.0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 상승 탄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4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값은 장중 한때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금값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승 탄력은 줄어들었지만 이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4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0.1% 오르면서 1,842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자 빠르게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른 것인데요. 덕분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0.97%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할 텐데요. 달러 인덱스는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자면 여전히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채 0.1% 올라서 90.81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의 달러 가치가 최근에 약 한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약달러 기조가 최소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달에도 약 한 3% 정도 하락하면서 YTD 기준으로는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에 최악의 연간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와 더불은 주식 등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약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72명 중에 51명이 최소 내년 중반까지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걸로 봤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21명은 그 전에 달러 흐름이 바뀔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데요. 구간별로 좀 살펴보면요. 향후 1에서 2년간의 약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39%로 나왔고 1년 미만은 22%, 그리고 3개월 미만은 15%였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이 같은 상황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본 비율이 10%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이번 결과가 지난 11월 조사에 따라서 이 당시 전문가들이 증시 강세장이 최소 6개월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달러 대비해서 초강세였던 파통화 가치가 내년에도 올해만큼 상승세를 나타낼지는 좀 미지수라고 덧붙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8% 이상 달러 대비해서 절상된 유로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향후 3개월에 현 수준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이 유로당 1.2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결국은 달러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도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일 텐데 그렇다면 약달러를 계속 전망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글로벌 경기 부양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돈푸기가 이제 지속이 될 거니까 달러 가치도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약달러 지속을 예상하는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내년에도 연준의 통화 완화와 그리고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약달러와 증시 호조를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ING에서도 연준의 시장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한 달러 가치는 5에서 10% 정도 더욱더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주요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은 달러가 기축 통화의 좀 위상을 잃어버릴 만큼의 추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내년에도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신흥국 증시 호조도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분위기는 충분히 그쪽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달러 지속이라든지 그리고 풍부한 좀 시장에 풀려 있는 좀 유동성도 호재지만은 특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범용에 관한 좀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측에서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내놓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세 지지 기반이 지난 2015년과 2017년보다 강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내년에 비트코인과 금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콜을 남겼습니다. BTIG라는 IB 역시도 내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유명 또 비트코인 관련한 애널리스트인 윌리 우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만 달러 예상도 좀 보수적이었다. 그러면서 3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택근무 덕분에 미국의 반려동물 시장에서 쏟아붓게 되는 미국인들의 돈의 양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과연 반려동물에게 쓰던 돈을 줄이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 반려동물 제조 제품 협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들이 반려동물에 사용하게 될 돈의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99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반려동물 음식 매출
지출이 지난 2020년 3월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7% 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반려동물을 안 키우던 사람들도 입양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키우게 되고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의 음식이나 아니면 의료비 지출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지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재택근무로 인한 시장 성장이라면 백신이 출시되고 다시 사람들은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성장세가 꺾이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감정적인 위안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반려동물 고급 장비 브랜드인 페블의 공동 창립자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이제 뉴 노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비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팀장님, 패코놈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가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패코놈이 대표주 중에 추이라는 기업이 이미 좀 존재를 하고 있죠. 반려동물 제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그 쇼핑몰이 될 텐데 결국은 반려동물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쇼핑 붐 두 가지 좀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평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 YTD 기준으로 이 기업도 주가가 무려 158%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아직 적자를 내고 있고 또 분기 매출이 2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좀 소규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 파이퍼 샌들러라든지 니덤 등의 아이디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새롭게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는 원격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좀 개시를 했어요. 수의사를 좀 원격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 좀 성장 기회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11월 고용 보고서가 지난 금요일 발표됐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두고 폭풍 전야 같다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4만 5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6.7%로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경기 침체로부터 7개월 이상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보인다면서 CNBC에서는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고용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했고 노동력도 축소가 됐다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이 사람의 비중이 역대 최고점에 다다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기 실업률 상승까지 더해서 4가지 요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글래스도어의 경제 전문가는 24만 5천 개의 일자리 증가 그리고 0.2%포인트의 실업률 감소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폭풍 전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면서 5월과 6월에는 각각 270만 명, 480만 명 등 고용이 크게 늘었지만 11월 수치는 24만 5천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장기 실업으로 여겨지는 27주간 실업 상태인 사람은 38만 5천 명 늘어 390만 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실업자 가운데 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위기가 지속되면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한다면 약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 침체 이전의 최악의 침체였던 이 대침체, Great Recession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11월 고용 부진이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증시가 그다지 좀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 첫 번째로는 대선 관련해서 좀 채용에 따라서 좀 뭐 통계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어차피 백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지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노동시장에서의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졌을 때 악재가 좀 한꺼번에 부각이 됐을 때는 이 같은 지표
지표 부진도 한 몫을 할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라는 IB에서도 가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것, 그리고 봉쇄 조치가 좀 재개된 것이 좀 고용 시장에 대한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도 장기 실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연이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IPO 2달 만에 시총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버가 미국 CDC에 코로나19 백신 배포 시 우버 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에 우버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했습니다. 카바나 등 온라인 중고차 딜러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으로도 참 유명해졌던 스노우플레이크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각각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주고 그리고 최적화해주는 이른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공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워런 버핏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공모주를 산 걸로도 유명했던 스노우플레이크가 연이틀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공개한 10월 결산분기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것에 시장이 좀 환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콜옵션 거래량도 지난 20일간의 평균의 5배에 달하면서 굉장히 좀 이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는 이로써 지난 9월에 상장한 이후에 무려 3배 이상 상승하게 됐고요. 시킹알파는 이 2월 마지막 비상장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당시에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좀 경계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측에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스노우플레이크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22명 중에 절반 이상이 보유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주가도 지금 31% 정도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최근 공개했던 이 실적이 바로 시총 1,000억 돌파를 좀 이끌었던 견인차가 됐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었었고 또 투자 의견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일단 분기 손실은 예상보다도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출이 YOY 기준 약 한 1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수주 잔액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잔여 계약 가치 RPO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려 240%나 성장한 부분 등에 좀 시장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 비중 의견을 갖고 있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20에서 265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관련 매출의 성장세가 지금 소비자 트렌드가 굉장히 우호적임을 증명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가이던스는 다소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264달러에서 312달러로 올렸는데요. 제품 매출과 그리고 마진 성장세 그리고 RPO 성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스티펠이라는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250에서 275달러로 올렸는데요. 향후 몇 년간의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다만 단기 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상장 2달 만에 1,000억 달러 클럽을 달성을 한 건데 참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트레이딩 뷰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는 당연히 좀 애플입니다. 지금 2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갖고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로써 30위권 중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이 좀 유사한 기업으로는 로우스라든지 블랙록 그리고 로키드 마틴 등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건 스탠리라든지 3M 그리고 캐터필러 등의 굉장히 좀 전통적인 기업들의 시총을 제쳤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노우플레이크보다 조금 더 시총이 큰 기업을 좀 꼽아보자면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라든지 AMD 등을 또 지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들 기업들도 최근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 초기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할 때 우버 기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버는 또 신고가로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버는 이날 미국 CDC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전해졌었고 특히 의료진과 같은 필수 인력이나 자가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배포할 때 우버 드라이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정부는 현재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올해 말까지 또 내년 중순에는 거의 모든 미국민들이 이 백신을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운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버도 동참하겠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평가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아모다란 교수의 경우에는 우버를 차량 공유 서비스로 이해를 할 때는 시장 가치가 매우 작지만 만약에 사람 대신 제품을 태우면 이건 운송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업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시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번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우버가 참여를 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버의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번 우버의 시도가 운송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도전적인 시도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팀장님, 이 뉴스를 제외하고라도 최근 우버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버에 대한 월가 시각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월가의 최근의 투자 의견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프트와 동시에 우버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당사 조사 결과 백신 보급 후에 이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룹캐피털이라는 IB에서도 도어대시라든지 에어비앤비 등의 타 기업의 IPO 역시도 우버의 성장성을 좀 재부각시킬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 12월 초에 리프트가 4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의 하단에 부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예상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좀 동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최근의 상황은 뭐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추이 역시도 이 기업에게는 여전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중고차가 많이 팔렸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중고차들이 많이 팔리면서 특히 온라인 중고차 딜러들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자, 베런즈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접촉을 최대한 피해서 여행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올해 중고차가 예상 외로 많이 팔렸고 이는 카바나 등의 온라인 중고차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IB들에서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프리스에서는 카바나의 투자 등급을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를 $300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외에 다른 시장 전문가는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고차 시장이 코로나19 락다운으로 무르익었다면서 자, 카바나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할 경우 주가는 2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렇듯이 이 카바나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하나 보자면 자, 1시간 전에 올라온 댓글인데 Just bought a vehicle from Carvana. It was the best experience I have ever had. 그러니까 카바나로부터 이 중고차를 샀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바 중 최고였다라는 굉장히 좋은 또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이런 것에 반해서도 제프리스에서 이 중고차 업체들에 관해서 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카고루스도 마찬가지로 투자 등급을 매도해서 보유로 또 상향 조정을 한 뒤에 목표 주가를 $26로 제시를 했고요. 중고차 딜러들은 현재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다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서로 앞다퉈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중고차 딜러 몇 개를 더 살펴보자면 부룸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카로츠도 역시나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팬데믹으로 수혜를 입은 업종 중고차 시장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중고차 시장이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량이 크게 좀 줄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신차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중고차를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자동차 딜러들의 중고차 공개 경매 시장에 대한 참여가 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신차가 좀 안 팔리니까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고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 최근에는 다소 좀 중고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은 BTIG라는 IB에서는 신차 출시가 계속해서 좀 연기가 되고 있고 신차 재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고차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구루스 그리고 카스타컴 등의 기업들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